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말을 딴 서론을 좀 길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주제는 일단 제가 우유에 대한 논문을 쭉 쓰다 보니까, 그리고 일제시대까지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의 기원이라든지, 이게 설탕 같은 경우는 뭐 없는 시장이 새로 창출돼서 20세기적인 어떤 상품 시장화 되는 거였다면, 이 우유라고 하는 것들은 그 연원을 찾아가다 보니까 유모 아니면은 영유아 수유 섭식하고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지금 준비하고 내년에 책이 나올 건데, 그 책의 일부분을 발표를 하게 됐고, 그거를 또 이렇게 국문학 쪽에서 하는 BK 사업단에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저야말로 굉장히 영광입니다. 세계적으로 사실 애를 낳는다든지, 아기는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영양이 섭취가 안 되면은 생존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영유아 영양 방식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각 지역마다의 문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럽도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고, 서북 유럽 같은 경우는 펩이나 페나타, 뭐 요즘 시기에 치면은 뭐 동물젖, 우유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핸드 피딩이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되는 것들이 있지만, 아시아권, 특히 이제 우리나라라든지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 동물젖 먹이는 거를 굉장히 터부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젖으로 하는데, 모유, 뭐 흔히 사람 젖 하면은 모유만 생각하지만 다른 산모의 젖도 들어가죠. 혹은 곡물로 죽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곡물로 죽을 준다는 거는 뭐 쌀뜨물이라든지 죽이라든지 이런 걸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영양 부족으로 아기가 거의 다 죽습니다.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의 영유아 영양 방식은 사람젖이나 곡물죽인데, 인유 영양 방식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유라고 하는 건 타인 수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유는 제외를 하고요. 타인 수유 같은 경우에는 첫째 신분적인 걸로 유모, 그다음에 혈연적인 걸로 돈을 받거나 뭐 이렇게 뭐 약간은 뭐 좀 있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걸가 아닌 혈연적인 걸로는 친인척 위탁 수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어머니가 조카를 수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시동생을 수유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장손집의 것들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게 모두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엔 흔히 심청이로 알고 있는 이제 동양젖, 돌림젖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뭐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신분제를 활용한 전근대 수유 인유 영양 방식 중에는 사실 유모가 굉장히 탁 떠오르죠. 그리고 이 유모라고 하는 건 또 한국만의 고유한 게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모가 왜 20세기 중반에 사라졌을까? 그리고 이거는 유모가 수요 노동자화 돼가면서 소멸이 된 거 아닐까라고 시작을 하면서 요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모의 자리, 혹은 이제 이게 더 확장이 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유, 분유, 뭐 연유 이런 식의 유제품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물론 여기 이런 유제품 시장이 나중에 모유까지도 이제 침투를 해가지고 확장되어서 90년대가 제일 많았는데요. 1990년대, 92년, 94년 요쯤이 되면 89%가 88%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온전하게 분유를 먹든 아니면 반만 혼합 수유를 하든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전통시대, 물론 이 유모라고 하는 것들은 상류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하층민들은 둘 수가 없었죠. 상류층이 유모를 선호한 이유는, 일단 집안에서도 이게 수유를 안 하게 되면 아무래도
출산력이 상승을 합니다. 물론 수유를 한다고 꼭 임신이 안 된다, 이렇게 100% 이런 거는 아니지만, 요즘은 그리고 영양 상태가 좋아서 뭐 수유하는 중에도 충분히 임신하고 그러지만, 예전 같은 영양 상태에선 아무리 상류층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래도 그 수유를 하면 이 임신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오랜 내려온 걸로 이제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산모는 그 임신할 때까지만 태교를 하고, 애를 낳고 나면 애 수유하는 거는 유모한테 맡기는 거, 이런 걸 가문에서도 원하는 거죠. 그리고 왜 원하냐? 애를 많이 낳아야 되고, 그 애를 많이 낳는다는 거에서는 다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옛날에는 출산으로 여성이 사망하는 게, 여성 사망 원인 중에 1위가 출산이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전염병이 2위였는데, 이건 뭐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연구자들이 이미 규명을 해놓은 거고요. 2배 정도예요. 전염병으로 사망한 거에 사망률이 2배 정도였기 때문에, 산모가 죽으면은 애가 죽을 확률이 절반 이상, 50% 이상으로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짜 불가항력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산모의 약간 개인적으로는, 사적으로는 약간 품위를 유지할 수가 있죠. 뭐 요즘도 독박 육아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애를 안 돌본다는 건 그만큼 애 돌보는 사람이 전담해서 있다는 건 산모로서는 뭔가 기운을 차리고 몸을, 체력을 비축할, 잠도 좀 푹 잘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네 번째로는, 제가 그냥 여기에 심심해서 PPT에 미인도를 올려놨지만, 이 미인도의 복식을 보면 하후 상박이에요. 아래쪽은 패티코트처럼 확 퍼지고 가슴은 쫙 졸라매는 그런 복식 구조가 양반이나 기생층, 상류층의 복식 구조였는데, 저런 걸로는 유방의 발달이 저해가 되기 때문에 상류층 여성 같은 경우는, 하층민이나 이렇게 있는 사람은 아무리 짧아도 그냥 뭐 이렇게 가슴을 드러내놓기도 해요. 그게 그렇게 수유하는 거에 대해서 숭이 아니었는데, 조금 상류층 같은 경우는 그렇게 속살을 드러내면 자결을 할 정도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유방 발달이 아무래도 저해가 되죠. 이런 이유 때문에 유모를 선호했고, 유모의 이름은 한자로 나온 거 뭐 유온이라든지 암호라든지 아지라고도 하고요, 저더미, 저대미, 뭐 저더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근데 이들은 신분상으로 천민이에요. 이건 왕실의 유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다른 데서도 얘기하지만, 이 젖은 수도꼭지가 아니거든요. 원하는 때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게 아니죠. 출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나오는 게 아니라 몇 시간이 경과해야, 서너 시간이든 나와야 일정하게 젖이 차서 나올 수 있고, 그 용량도 뭐 사람마다 편차가 있긴 하지만, 보통 한 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자기 자식을 살릴 건지, 친자를 살릴 건지, 아니면 이 양육아를 살릴 건지에 어떻게 보면 죽음의 선택이 필요했던 것들이 바로 이 유모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핏 유모를 아름답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친자의 희생을 각오를 해야지 가능한 거죠. 물론 모두 다 희생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고, 왜냐하면 사는 공간 자체가, 물론 뭐 노비 같은 경우, 그 노주들이 보통 노비를 고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도 자기 친자를 먹이는 꼴을 못 보죠. 주인이 그 꼴을 못 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누가 우선이 되냐면, 노주의 그 양반집 자식, 자기가 키우는 애 중심이 됩니다. 가다가 보면, 자료에 보면 유모집에서 기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친모가 자꾸 애를 죽여가지고 유모집에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유모는 그냥 이 노주의 집에서 있는 유모를 제한적으로 하겠습니다. 요 나중 거는 나중에 책에 보면 조금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조선시대 비포 앤 애프터처럼 조선시대까지의 유모를 고르는 기준, 이들은 신분적으로는 노비였고, 그다음에 어떤 걸 기준으로 봤을까? 가장 중시하는 기준은, 이제 이 고용주의 입장에서 유모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겠죠. 거기서 성품 기질이나 유량,
양이 얼마나 되나, 건강한 거, 이런 것들을 주로 봤습니다. 처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까지는 사실은 유모에 대해서 자기 친자의 희생 혹은 친자라도 뭐 애가 서너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큰애 둘째는 냅두고 이제 세 번째 애가 뭐 노주의 아이와 비슷하다 그러면 큰애 둘째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지 아니면 자기 남편이 있어야지 임신을 했을 테니까 남편에 대한 처우가 중요한데, 이 처우에서 천민임에도 불구하고 양반이 복을 입어요. 상복을 입는다는 건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예의를 갖춘다는 거죠. 3개월이나 상복을 입어요. 팔모 중에 하나로 유모를 칩니다. 또 금전적으로도 대가를 주고 옷을 사시사철 이제 깨끗한 옷을 입게 한다든지, 또는 원래는 노비들이 여종, 뭐 선생님이 여기 토론자 선생님이 쓰셨지만 여종이라는 건 손과 발처럼 그 양반의 그런 것처럼 움직이는데, 그런 허드렛 일을 안 하고 오로지 애한테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야 자기 애가 잘 크니까 하는 거고, 또 뭐 유산을 상속할 때도 그 가족 단위로 한다든지 면천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왕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후궁 중에 제일 높은 종일품 봉보부인으로도 하기도 하고, 뭐 백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사람들도 꽤 있죠. 우리 신라 시대 보면 그 진성희 왕 때 위홍이 부호부인의 남편이잖아요. 부호부인이 유모죠.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유모는 그 자기가 기른 애한테 어떤 유사모자 관계를 또 가지게 됩니다. 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자는 뭐 죽었을지 몰라도 이 애한테, 그리고 애기도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보니까 유모가 자기 엄마처럼 이제 수년 동안 하니까 이런 것들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친모보다도 어떻게 보면 유모하고 굉장히 밀접한 아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유모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상류층의 집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양육법을 양반의 기준에 맞춰서 양육하도록 합니다. 천민스럽게 노비스럽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초유는 반드시 버리라고 그러고요. 그게 약간 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묽은은 묵은 젖이라고 한다든지, 젖을 먹일 때도 밤새 묵은 젖은 짜버리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 당시에는 수유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지금은 한 서너 살짜리 애가 그 텔레비전에 가끔 그 양육 프로그램 하는 유명한 뭐 그런 데 보면 뭐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뭐 이런 데 보면 애가 한 서너 살까지 젖을 먹이면 뭐 무슨 세상이 무너지는 일처럼 난리를 치지만, 옛날에는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오래 먹였어요. 홍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면역력이 높아야 된다. 그리고 한 7살까지, 6, 7살까지 먹였습니다. 이거에 대한 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정조의 아들인 그 문효세자라고 4살 때 죽었거든요. 그 당쟁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애가 4살 때 젖을 끊었으니까 그래서 유모 탓이다. 애가 밥을 안 먹어서 그런 걸, 밥을 먹겠다는 걸 유모가 끊어서 그렇다. 뭐 이러면서 그 막 얘기를 할 정도로. 그리고 뭐 이거는 묵제일기나 뭐 이런 거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통상 천민이나 이런 사람들도 서너 살까지는 보통 먹였던 것이 관행입니다. 그래서 현재 20세기, 21세기의 기준을 가지고 그때 거를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생활 방식에 규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임신을 한다든지, 뭐 성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금기시됐고요. 왜냐하면 젖의 질이 나빠지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아이고 벌써 15분이 지났네요. 예. 근대 의료인 20세기 들었으면서 달라지는 거죠. 의료인의 유아 영양으로 하는 것들은 모유가 제일 좋다. 물론 이런 기준은 어디서 나오냐면 프랑스 혁명에 뭐 루소, 에밀에서 나오기 시작하듯 계몽주의자들이 이 모유의 중요성, 뭐 어머니의 탄생, 아동의 탄생 이런 것처럼 어머니의 역할을 근대적으로 이렇게 새로 규정하는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어머니는 집에서 해야 된다 하는지만, 서양에서도 엄마들이 직접 모유 수유하지 않았거든요. 귀족 여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귀족 여성들의 사교 생활이 가능했던 건데, 그러니까 의료인들 얘기가 이제 그러면
상류층이 어떤 유모를 해야지 이렇게 아기가 잘 건강하게 클 수 있는지 우리가 과학적인 기준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적합 여부를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유모로 사실 자기의 젖을 파는 사람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신분도 낮고 가난에 몰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거보단 차라리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유에다가 여러 가지 칼로리나 백분율을 다 해가지고, 이때 영양학도 19세기에 또 나오기 시작해. 단백질 뭐 이런 걸 다 섞어가지고 하는 게 더 맞다. 그래서 토마스 로치의 백분율 조율법이나 에밋 홀트의 칼로리 조율법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의사의 역할 중에, 의사 수입 중에 미국 의사들 기준으로 1920년대 의사 수입 중에 3분의 1이 바로 이 조유 수입으로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일제강점기에 서구 뭐 어떤 선교사를 통해서든 일본에 유학을 가서든 아니면 뭐 이렇게 온 의료인들이 유모의 기준을 제시하는 걸 보면 병력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전에도 건강한 게 중요하다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결핵이라든지 뭐 이런 뭐 매독, 간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검사하냐? 이 근대적인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측정이죠. 과학적으로 몇 센치, 몇 킬로그램 뭐 이런 것처럼 몇 밀리리터. 그래서 혈액, 대변, 소변을 검사를 하겠다. 이걸 한 달, 맨 처음에 고용을 할 때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계속 검사를 해야지 아기에게 건강하니까 이게 이제 한다. 그리고는 해산딸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죠. 뭐 사실은 이건 진짜 맞는 얘기긴 하겠지만, 예전에는 애가 7살, 6, 7살까지 먹이기 때문에 6, 7살까지 젖이 나왔거든요. 유량이 풍부한 사람은. 그러면은 이게 그냥 자기 애는 키워도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걸 맞추는 게 좋다라고 하니까 이거에 딱 맞는 산모를 구한다든지 유모를 구한다든지, 나이도 20세에서 30세 정도, 또는 그 시골 출신이 더 순박하다. 그리고 초산부보단 한 여러 번 애를 낳은 사람이 그래도 더 이렇게 애를 잘 관리해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물론 성격도 중요합니다. 서양에서는 머리카락 가지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붉은색 머리카락은 뭐 어쩌고 뭐 그래가지고 금기시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머리카락 가지고는 안 하지만 뭐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이광수의 유정에 보면, 이게 소설이긴 하지만 여기 이게 유모의 처지가 나오죠. 제 자식 죽이고 온 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산한 경우나 이런 경우에도 젖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출산해서 애가 죽은 경우, 그래서 호랑이 같이 성격 나쁜 년에 젖도 먹이고 싶지 않고, 늙어서 못 쓰고, 이래 모양 내서 못 쓰고, 이래서 못 쓰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이광수 본인도 그래서 그게 자기에 맞는 조건을 하려면 옛날 같이 뭐 노비 제도가 없어지기도 했지만 이렇게 시장에서 공공연하게 이렇게 모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문 광고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신문 광고를 누가 내냐? 신문 매체로 하거나 아니면 전신주 광고나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인하는 것들을 매개를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약방이나 병원이나 신문사, 한 3분에서 5분 정도 더 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907년에도 있어요. 대한매일신보서부터 쭉 해서 쭉 1950년까지 계속 이런 신문 광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직업 소개서를 통해서도 여성들 중에 제일 그 취직이 잘 되는 게 일제 시기, 하나가 그 고용살이, 행랑어멈이라든지 식모라고 부리는 사람이랑, 또 하나는 유모입니다. 근데 유모가 그런 식모나 그 하층민 월급의 2배 정도를 받아가지고 제일 높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양육법도 의료인들이 지도를 해요. 그래서 옛날식의 엄마들의 양육법, 애가 깨면 울면 젖을 준다든지 뭐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잡박하고 천박한 양육법을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 시간젖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그런 걸 많이 지키는데 3시간, 4시간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먹이면 애가 버릇이 나빠지고 근대적인 시간 규율에 적응을 못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젖대는 시기도 그렇게 6, 7살까지 하는 게 아니야. 1년 내지는 1년 반 정도를 하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현실에서는 괴리가 되지만 과거처럼 6, 7세까지 먹이지는 않게 되는 거죠. 그 유모의 처지를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유모가 6, 7살까지 먹이고 난 다음에도 모든 유모가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그 자기가 기른 애가 장가 갈 때도 쫓아가가지고 그 기러기를 들고 가는 셈이 원래 유모였거든요. 그리고 그 뒤까지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 유사 시어머니 역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애가 뭐 과거에서 시험 봐서 떨어지면 막 같이 울어주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 어떻게 보면 이 뒤에 거랑 봐야 되는데요. 예, 그 해고가 빨리 되는 거예요. 저 수유 기간이 짧아지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심화복이나 이런 입는 것도 없고, 그냥 월급 주니까 너는 애를 기르라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처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고용주는 그러면서도 옛날 방식으로 자기 입주 유무를 선호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리고 동시에 통제도 많이 하죠. 잔소리도 엄청 하고 애가 어디 다치기나 하거나 뭐 고양이한테 물려가지고 핥히거나 뭐 하면은, 옛날에도 그래가지고 뺨을 맞는다 이제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20세기 일제강점기에도 뭐 때리고 애가 말이 늦는다든지 더디 긴다든지 이런 것도 다 유모 탓이 되는 거죠. 유모가 행동거지를 잘못해서 그렇다, 이런 식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고용주 입장에서도 유모를 마주 아랫사람처럼 하진 못해요. 왜냐? 내 아이를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궁시렁궁시렁 잔소리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유모는 그게 불편하고, 또 주인은 주인대로 불편하고, 이런 서로 불편하면서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모의 입장에서는 점차 친자에 대한 죄책감이 물론 예전에라고 없는 건 아니었겠지만, 양육자에 대한 어떤 보답이나 유사모자 관계가 적어질수록 그리고 그 친자에 대한 미안함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모를 직접 인터뷰하는 것들이 되게 없는데요. 신문에 보면 한 3개, 4개 정도가 있어요. 유모의 목소리를 담은 게, 인터뷰를 한 게. 그래서 팔자가 기박해서 네 젖을 남한테 뺏긴단 말이냐 뭐 이런다든지, 자기가 월급 받을 때마다 내 자식 죽인 값이라든지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도 있는 걸 보입니다. 또는 주인 영감이 성적으로 뭐 이렇게 치근덕대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가족을 보면 약간 가무장처럼 남편이 무능하니까 보통은 이렇게 유모를 하는 거거든요. 유모를 유모질이라고 표현을 해요. 유모질 하는 거 시켜서 먹고 살면서 자기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소설에도 나오고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월급 타서 하면 자기 가족들은 맨날 허덕지덕하고, 그런 거에 대한 실망, 원망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모가 끝나고 나서 바로 돌아가면 유사상류층에서 극빈층으로 추락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론 지식인, 이 당시에 어렸을 때 자기가 유모로부터 양육을 당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사회적 부채의식이, 물론 이건 지금만 있는 건 아니고 예전에 조선시대에도 뭐 성호 이익이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유모에 대한 글을 남겨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훨씬 더, 예전에는 그래도 상제라고 하는 복을 입는 거로 그걸 갚는 느낌이 있었지만, 이때는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저는 이 이무영의 가난뱅이 엄마라는 시를 그냥 여기에다 올려놨는데요.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1930, 40년대가 되면 유모를 찾는 사람은 많은데 유모가 되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유모가 되려는 사람이 줄었는지 아니면 유모를 찾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거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처우가 개선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그만큼 유모 입장에서는 유목을 구하기 힘드니까 그랬겠죠. 어떤 거냐? 유모가 통근해도 되고 유모의 친자식을 데리고 와서 길러도 되게. 이건 유모 입장에서는 죄책감을 덜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누가 먼저 시작하냐? 조선인보다 제조 일본인들이 먼저 이 처우 개선하는 광고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50년이 되면 50년까지 해방 이후 50년까지도 이런 광고들이 계속 나오다가 50년이 지나면 딱 그쳐지는 것 같아요. 아마 유모가 아니어도 다른 여성 직업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모가 있어도 유모의 역할이 꼭 수유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만 담당하는 걸로 바뀌고요. 이때가 되면 이미 분유 시장이 꽤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분유를 먹여도 되는 그런 걸로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예, 많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예,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